아니, 내가 여자를 만나 도박을 해? 아니면 당신을 때리기라도 했어? 당신같이 생활력 없고 미련한 여자를 여태 데리고 살아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을 똥으로 알아? 아니, 당신은 똥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뭐야?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때리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랑 비교해서 좀 낫다고 으스대. 그런 건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여태 당신이 하는 소리가 다 맞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혼해. 당신 제정신이야. 평생 식구들 위해서 희생만 한 날을 버리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지. 당신이 뭘 희생했어? 여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밖에 더 했어? 여편 내가 나 없으면 네가 돈을 벌 수 있었겠냐? 누가 이혼해 줄 줄 알고? 당신은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60 넘어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정연숙 씨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40년간의 결혼 생활에 있었습니다. 처음 꺼내는 이야기였지만 속으로 결심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마음먹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살자 했던 세월이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정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갈라서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서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정말로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와서 왜 그러냐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이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씨는 22세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도 한 번 못 해본 정 씨는 멋모르고 6살 많은 남편과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빈털터리인 상태로 만났고 결혼 후에도 형편이 갑작스럽게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움받을 만한 친정이나 시집도 없이 남편과 함께 공장에 다니며 하루하루 살아갔죠.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르면서도 내 집 하나 없이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살았죠. 맞벌이를 하긴 했어도 특별한 기술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 자격증이라도 따보려고 해요. 무슨 자격증? 요즘 부동산 하면 돈 잘 번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해 볼게요. 그럼 일은 어떡하고? 남편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공부를 하겠다는 정 씨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죠. 일 다니면서 밤마다 틈틈이 해볼게요. 됐어. 그 시간에 인형에 눈깔이라도 붙이던가 해. 정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잠을 줄여가며 늦은 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펜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이 악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란 되물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자식도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겁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무슨 놈의 공부를 한다고 지랄이야, 지랄은. 정 씨는 첫 해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 씨가 공부했던 책들을 베란다에서 태워버렸죠. 내년에 다시 보면 돼요. 그걸 왜 태워요?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말고 일이나 더 해. 남편은 정 씨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삶을 변화시켜보고자 하지 않았죠. 정 씨는 그날부터 남편 몰래 공부를 해서 다음 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부동산을 차리게 되면서 남편도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지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었죠. 당신은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왜요? 수수료를 지금 당장 달라 그래야지. 내일 주겠다고 한다고 냉큼 알았다 그래. 사정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알든 모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남편은 부동산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대부분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바깥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고는 참견을 하곤 했죠. 공장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일이 없었지만 부동산을 차린 뒤에는 24시간 동안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몸도 힘들지 않다 보니 그때부터 정 씨의 피를 말리는 것을 취미 삼은 듯 했습니다. 수년간 그런 생활이 지속됐죠. 그리고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난데. 요 앞 호프집에 와 있거든. 얼른 데리러 와. 남편은 비는 시간을 술로 채웠습니다. 각종 모임들을 나가며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늘 전화를 걸어서 데리러 오라고 했죠. 차로 데리러 오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집 앞 호프집까지 걸어와서 데리고 가라는 말이었죠. 상훈이도 데리고 와. 자는 애를 왜 깨워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잠이나 퍼질러 자느라 애비가 부르는데 안 와? 정 씨는 익숙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얼른 해줘야 그나마 괴로움이 빨리 끝이 났습니다. 상훈아, 아빠가 데리러 오라 그러신다. 얼른 일어나봐.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깨우는 정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대로 잠도 못 잔 아들이 오늘은 일찍 쓰러져 자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좀처럼 깨어나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삑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자 정 씨의 어깨가 펄쩍하고 뛰었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남편 말을 무시해. 애미가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지. 제 발로 들어온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깨어나지 않던 아들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여편네 어디 갔어? 안 나와. 정 씨와 아들이 방에서 나가자 숟가락이 날아왔습니다. 이것들이 남편을 똥으로 알고 애비를 똥으로 알아?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게 돈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해?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이것 봐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상훈이 너희 놈의 새끼는 아버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서 있냐? 오셨어요. 너희 놈의 새끼 성적표 가지고 와봐. 여보, 진정 좀 해요. 안 가지고 와. 이것들 버릇을 오늘 고쳐놔야지. 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 씨를 때린 적은 없었지만 아들에겐 종종 손찌검을 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들은 밤이 오는 걸 두려워했고 정 씨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편이 피니 가정이 더 불행해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상 이렇게 정 씨와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더욱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 씨도 아들도 남편에게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용히 넘어갔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음꽃이 피던 집도 남편만 들어오면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졸업만 하면 이혼하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참자. 주문처럼 외우곤 했죠. 그리고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죠. 너 이놈의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요. 그게 궁금해서 모른 줄 알아? 정신 나간 놈이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당장 나와. 수능이 끝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들을 남편이 찾아가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의 뺨을 내리쳤죠. 여보, 정 씨가 놀라서 뛰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또 손을 올리는 남편을 정 씨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거 안 나? 그딴 대학에 합격해놓고 뭐? 아르바이트? 아들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했지만 아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넌 잔말 말고 1년 더 공부해서 내가 가란 대로 가. 아니요, 저 그냥 입학할 거예요. 이 자식이 헛소리 하지 말고 애비 말대로 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야? 여보, 상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이놈의 여편네가 또 이러네. 그 뒤부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정 씨와 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을 남편이 말려봤자 집에 묶어놓을 수도 없으니 남편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합격한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 씨가 도왔죠. 아들만이라도 먼저 이곳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집을 떠났고 남편과 정 씨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정 씨도 남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졸업까지만 버티자 참아왔으니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아들 때문에 상심한 남편은 그런 정 씨의 속도 모른 채로 늘 그래왔듯 정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암이라고. 그해 정 씨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 때문에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도 내려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혼이 나가 있는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정 씨 본인보다도 더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암이라니 당신이 왜? 아니야, 괜찮아. 치료하면 돼. 걱정 마. 별거 아니니까. 정 씨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남편이지만 가장 곁에서 챙겼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성심성의껏 정 씨를 돌보았습니다. 영양제는 먹었어. 아니요, 이 여편네가 좀 제때제때 챙겨 먹으라니까 그러네. 깜빡했어요. 건강을 깜빡하는 사람이 어딨어. 정 씨는 당분간 부동산 문을 닫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정 씨의 건강을 챙겼죠. 정 씨가 아프고 남편이 술도 줄이니 이전보다 평화로운 가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언니 유방암 걸린 거? 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맞아. 좀 괴롭혔어? 참 인생사 기구하다.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용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이혼하고자 마음먹었던 정 씨는 그 계획을 미뤄야 했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서 나중에 자신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병수발을 아들한테 들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투병을 하는 것도 두려웠고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 결정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괴롭히지 않는다면 정 씨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항암도 하며 정 씨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닫았던 부동산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의 간섭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오게 되니 말이죠. 집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야.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망하는 거라고.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틀린 말 했냐? 네가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것도 다 얘 때문 아니냐? 내가 왜 내 손주랑 같이 살지도 못하는 거냐?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에요? 남편은 아들이 결혼할 때 합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도 서로 보내 안 보내 하며 마찰이 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합가도 못하고 둘이 쓸쓸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전부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동안 종종 며느리를 대놓고 타박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발끈하면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서 자요. 당신도 똑같아. 아주 그냥 아버지 알기를 똥으로 알고 니들끼리 작당 모의에서 대들기나 하고 말이야. 제발 좀. 왜 잘 사는 애들 붙잡고 그래요? 며느리는 밥 먹다 말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지겨워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질 않으세요. 뭐?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짐 챙겨. 가자. 아들은 밥 먹던 아이들을 일으켰고 며느리를 챙겨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너 이렇게 가면 이제 애비 안 보는 걸로 안다. 너희 집 살 때 네 엄마가 보탠 돈 그것도 다시 뱉어내. 그 2천만 원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 돈 줬다고 엄마를 쥐잡듯 잡았죠. 2천만 원이요? 오늘 당장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예요. 너희 자식. 네 엄마한테도 연락도 하지 말어. 남편은 아들의 등 뒤에다 대고 욕을 했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정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오냐 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애비도 못 알아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좀 그만해요. 이 미련한 여편네가 누구한테 그만하래? 당신까지 나한테 덤벼. 정 씨는 쓰러질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정 씨도 아들도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고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늘 먼저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그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도 남편은 아들이 천하의 불효자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집을 떠나고 2시간 뒤에
2천만 원을 정 씨의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마음이 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로 남편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아들과 연락을 하나 안 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습니다. 정 씨는 예전에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암 투병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낳았던 암도 다시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그렇게 나와버려서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엄마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지 마시고 맘 편히 좀 사세요, 이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아들에게 메시지도 왔습니다. 한참을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해? 상훈이 그 자식이랑 연락하는 거지? 외출했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들었습니다. 이런 상노무 자식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라는 소리야? 내 이 자식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더니 들고 있던 정 씨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쩍하고 휴대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나를 속이고 몰래 연락을 해. 내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살아생전 상훈이 그 자식 볼 생각 말라고. 그런 불효 막심한 놈한테 뭐하러 연락을 해? 내 아들하고 내가 연락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생전 소리 지르는 법 없던 정 씨였기에 놀랄만도 했죠. 정 씨 눈엔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이 여편네가 내가 당신을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내가 뭐 여자를 만나냐? 도박을 하냐? 아니면 때리기라도 하냐? 나처럼 가족한테 희생하고 산 사람이 어딨다고?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늘상 남편이 하는 말이었죠. 당신같이 생활력 없는 여자를 여태 데리고 살아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이 남편을 똥으로 알아? 정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똥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뭐야? 바람피고 도박하고 때리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랑 비교해서 좀 낫다고 으쓰대. 그런 건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여태 당신이 하는 소리가 다 맞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혼해.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놀란 듯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말 다 했어. 평생 식구들 위해서 희생만 한 날을 버리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려는 거지. 당신이 뭘 희생했어? 여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밖에 더 했어? 너 같은 게 나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었겠냐? 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관리를 해줘서 번 돈이지. 아니, 당신 없었으면 더 벌었어. 헛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당신 암 걸렸을 때 그 병수발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배은망덕한 여편네. 정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애초에 암 걸린 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다들 그렇게 말해. 당신만 모르는 거지? 정신이 나갔네. 누가 이혼해 줄 줄 알고. 당신은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정 씨는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집 바깥 일도 모두 정 씨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 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송할 거야. 소송? 그래.
당신 사무실에서 매일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했던 거 CCTV에 다 찍혀 있어. 소송 가면 어차피 이혼해야 되는 거.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조용히 이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그냥 당신이 가져. 재산도 나눠줄게. 그러자 욕을 퍼부으려던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정 씨의 말대로 이대로 이혼을 하면 남편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 말이죠. 정 씨는 사무실에 남편만 남겨둔 채로 나와버렸습니다. 빌라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주더라도 남편과 탈없이 이혼할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빌라가 수억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 씨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충분히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짱짱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드러눕고 난리를 치던 남편은 일주일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다녔겠죠. 그리고 지금 이혼해야 챙길 게 있다고 계산이 섰으니 알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고 돈도 받고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지난한 싸움을 예상했던 정 씨는 조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30년 넘게 못하고 살았던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줄 알아?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나 말아라 미련한 여편네야. 남편은 정시없이 자신이 못 살 것 같냐며 떵떵거렸습니다. 집도 자신 것이 되었고 연금도 나오니 정씨가 없어도 충분히 살만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정씨도 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뺀 돈을 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가 없으니 방 한 칸 있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더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6시면 눈 떠서 아침밥부터 차려야 했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 끼니를 건너뛰어도 됐고 TV 뒤를 걸레질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만해? 거봐. 진작에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 좀 이상해. 기분이. 이상하긴 뭘 이상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평생 즐겨본 적이 없는 인생을 60세 넘어서 갑자기 즐길 수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에 약간의 우울감도 있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퇴근을 해서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 집에 있을 때면 종일 TV만 보고 있었죠. 뭐 하면서 즐겨야 하는 거야? 그런 걸 뭘 고민을 해? 취미 생활도 하고 정 심심하면 아들한테 부탁해서 이명웅 콘서트 같은 데라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언니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영감님 좀 소개시켜줘. 미쳤니? 다 늙어서 또 누굴 수발들라고 영감님 타령이야. 그건 그래. 근데 전 남편은 잘 사나 못 사나 들여다봤어? 황혼 이혼하면 남자들은 다 못 산다던데. 모르지 뭐. 아침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영감인데 자기 손으로 차려 먹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그래도 농담을 할 마음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아들과도 마음껏 연락하니 좋았습니다. 종종 집에도 왔다 가곤 했죠. 집 너무 작지 않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던가요? 애들이랑 같이 오려고 해도 앉을 데도 없네. 뭐가 작어. 혼자 사는데 청소만 힘들지.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같이 사니?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말이야.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 있잖니, 트로트 콘서트 같은 거. 나도 갈 수 있어? 네? 트로트요? 정 씨가 슬그머니 말하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왜 없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안 갔지. 네 아버지도 쓸데없다고 하고.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약간은 숙연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도 아들은 정 씨의 삶이 변화하는 걸 기쁘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정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허전하기는 했지만 외로운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 안 해. 자신의 결정을 추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죠.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이혼한 지 6달 만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말 할 거면 전화 끊을게요. 잠깐만.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말이 돼?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준다는 말에 이혼 도장을 찍은 건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집만 있으면 뭐해? 돈을 못 버는데. 이제 70세가 된 남편이 새로 일을 할 수는 없었죠. 당신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아껴서 쓰면 되지. 아, 그까짓 걸로 어떻게 살아? 부족하긴 한참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일부 주었지만 다 썼는지 어쨌는지. 여태 살았던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 팔면 되잖아요. 미쳤어? 이 집을 왜 팔아? 당신만 들어오면 되는 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전 남편. 하지만 정 씨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앞으로는 당신 행복 위해서 살아봐요. 앞으로는 희생하지 말고. 여보, 다 늙어서 당신도 어떻게 혼자 살려고 그래? 고독사라도 하고 싶어? 고독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독사를 해요? 내 걱정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요. 만약 정 씨가 남편에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면 오히려 잘 사나 못 사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을 텐데. 정 씨는 전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미련하게 집을 왜 주냐고 한 소리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발 뻗고 자고 이런 전 남편의 전화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런 전화를 받으니 더 홀가분했습니다. 70세여도 아직 짱짱한 것 같으니 말이죠. 아들과는 가끔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평범한 부모 자식처럼 서로 오가며 말이죠. 물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없으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말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아직까지 일하면서 돈도 벌고 그 돈은 오롯이 자신에게 쓰고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인생보다 더 이상적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 씨도 남편이 아닌 아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서운할 일도 많다. 이제 너희 뒷바라지 하는 거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이 우선순위에 없고 네 인생이 우선이 된 것 같아. 너희가 내 도움에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이번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덜 힘들까 찾아다녔는데 그게 널 위한 게 아니었나 보다.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어. 근데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아니, 급해 죽겠는데 애들 안 봐준 적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외식하거나 놀러라도 가려고 하면 엄마 신경 쓰이고, 뭐 준다고 집에 오면 애 아빠도 불편할 때도 있고, 가까이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불편하지. 그래. 네 말대로 이게 다 너무 붙어 살아서 그런 거 같아.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련다. 뭐? 이사? 아니, 이사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엄마가 도망가 버리는 것 같잖아.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문제지만 다 큰 자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나도 문제였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은 너희들이 돌봐봐. 나도 언제까지 너만 품에 안고서 서운하다 어쩐다 하면서 늙고 싶지 않어. 너도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잖아. 엄마! 이렇게 딸 마음에 대못 받고 가면 후회해. 너야말로 앞으로 살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것 같니? 나 죽으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나 말어라. 딸로 인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여순 씨입니다. 외동딸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던 김 씨는 그 희생이 얼마나 무의미했고 그 희생이 도리어 어떻게 부모 자식 지간을 갈라놓았나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자식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오히려 망쳐놓은 듯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기만 한 자식은 그 사랑이 당연했고 더 큰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딸이 결혼을 하면서 김 씨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된 것이었죠. 애구머니나 벌써 애들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 됐네. 반찬을 만들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더니 벌써 3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15분 뒤면 어린이집에서 손주가 하원을 하죠. 그리고 손주는 외할머니인 김 씨가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손에 낀 비닐 장갑을 서둘러 빼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해놓은 반찬을 소분해서 반찬통에 넣고는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힐끔거리며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죠. 그렇게 김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정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집 앞이 아닌 옆 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차가 서는 이유는 그곳이 김 씨 딸 한영지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차에서 두돌된 어린아이가 선생님 품에 안겨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두돌된 아이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3살 아이들은 쌍둥이 손녀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딸이나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김 씨가 돌봐야 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 덕에 김 씨의 집 거실은 신혼부부 집처럼 매트가 깔려 있었고 가구 모서리마다 푹신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죠. 한시라도 눈을 떼면 다치기 십상이었고 둘이서 쉬지 않고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데리고 있는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우랑 선우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까지 먹이면 김 씨의 할 일이 끝납니다. 엄마, 나왔어. 퇴근한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7시 반쯤이었습니다. 대체로 7시가 넘어야 딸이든 사위든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딸이 먼저 오게 된 모양이었죠. 우리 딸 고생했다. 밥은? 집에 가서 애 아빠랑 먹을게. 그래. 반찬 해놨으니까 가져가. 덜어놨어. 그러자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는 왜 또 열어봐? 거기 식탁 위에 있는데. 아, 그거 말고 뭐 좀 가지고 갈 거 없나 해서 그렇지. 너희는 장을 안 보니? 왜 매번 엄마 냉장고를 뒤져? 뭐하러 장을 봐.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걸. 김 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짓긴 했어도 딸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럴 줄 알고 넉넉하게 장을 봐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아이들을 봐주는 대신 딸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니 그 돈은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딸 때문에 아이들은 김 씨가 유모차를 끌고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딸이 차를 타고 가도 애들 둘의 짐까지 옮기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같은 아파트는 아니어도 서로 끝동에 살아서 실제 거리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면 서로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서방 오면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얼른 가봐. 그래, 쉬어라. 딸네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김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은 8시가 훌쩍 넘었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죠. 딸에게 해주고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몇 시간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에 비해선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온종일 김 씨가 갓난아기들을 돌봐야 했으니 말이죠. 그 당시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큰 병이 없어도 알아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어린아기를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니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죠. 왜 이렇게 딸 부부를 혼자 뒷바라지 하느냐 묻는다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의 시집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가족들 모두 제주도에 살고 있고 사위만 혼자 떨어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 식구들을 보는 게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 부부 뒷바라지는 모두 친정엄마인 김씨목 씨였습니다. 사부인이 계셔서 제가 안심이 돼요. 저희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애들을 챙기지 못하니까요. 사부인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제주도에 있는 안사돈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올라와서 김씨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안내. 걱정 마세요. 오며 가며 들여다볼게요. 저는 사부인이 부러워요. 가까이 살면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요. 자주 놀러 오세요. 사실 김씨가 딸과 가까이 살게 된 것은 김씨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나 이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씨네 집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하냐? 친정부모는 가까울수록 좋고 시부모는 멀수록 좋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김씨도 딸과 함께 웃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들 김 씨와 딸이 가까이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김 씨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자주 만나기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며 노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김 씨는 오히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돈이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알았어, 엄마. 혼자 외롭지 않지? 걱정 말어. 딸이 나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를 맡기지 않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쉬게 되어 얼씨구나 했겠지만 이렇게 명절 같은 때에는 홀로 남겨지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를 하루 이틀 있다가 오긴 비행기표가 아깝다며 결혼 후 명절이면 휴일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딸 부부는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어차피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떠들썩한 명절에 같이 떡국 한 그릇 먹을 가족도 없다는 것이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했었어? 못 봤네. 제주도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을 텐데 연락이 없다가 늦은 밤에 전화 온 딸.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밥은 먹었어? 진작 먹었지. 나 식구들이 부른다. 내일 여행 계획 짜고 있거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알았다. 평소엔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이 딸내 대신 애보고 집안일 해주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런 휴일에는 정작 혼자 어디도 못 가고 집에서 외톨이처럼 있었습니다. 대부분 휴일에는 딸이 제주도에 내려가거나 제주도 식구들이 올라오거나 하기 때문에 김 씨가 딸 부부와 여행을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뒷바라지하는 사람 따로 좋은 시간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멀리 사니까 이해해야겠지만 멀리 사니 서로 더 애틋해 보이기도 하고 늘 좋은 면만 보니 어쩔 땐 부러웠습니다. 그래, 떡국 먹어서 뭐하냐. 한 살 더 먹기나 하지.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함께했던 명절이기 때문에 딸이 결혼한 후에 혼자가 된 것이 무척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딸과 둘이 오순도순 보냈던 시간이 오래된 과거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년, 2년 지나니 김 씨도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관계에 어느새 적응을 한 것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서방. 좀 늦었네. 네. 일이 늦게 끝나서 영지는 야근한대요. 그래, 전화 받았지. 밥은 먹었어? 아,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니까. 못 먹었죠. 그래? 불고기 재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영지랑 같이 먹어. 아니요. 제가 짐이 많아서요. 아이를 안으면서 하는 사위의 말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차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서 실어줄게. 아니에요. 애들 안고 짐까지 들고 못 올라가요. 그래? 그럼 불고기만 챙겨서 가. 애들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다니까요. 장모님, 저 좀 피곤해서요.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애들만 데리고 갈게요. 어쩐지 사위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일이 늦게 끝났으니 피곤한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영지라도 먹으라고 이거를 내가 갖다 줄까? 아니, 오늘이 좀 그러면 내일 영지한테 줄게. 그러니 사위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드세요. 그러니 김 씨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 피곤하지? 알았어. 얼른 들어가 봐. 괜히 붙잡아뒀네. 그런데 사위가 뒤돌아섰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매번 안 챙겨주셔도 돼요. 애들 데리고 갈 때는 짐도 많고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사위는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말투는 어찌나 차갑고 나서는 발걸음은 어찌나 찬바람이 쌩부는지 김 씨가 사위에게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일하느라 힘든 부부를 위해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귀찮고 불편한 듯 했죠. 아무래도 딸은 살림살이에 신경 써서 가져가지 말래도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챙겨가지만 사위 마음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머쓱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애들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니 늘 고맙다고 하던 사위도 김 씨가 도와주는 것이 익숙해지자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도 짜증을 내며 아이들만 홀랑 데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위. 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딸은 그런 김 씨의 속도 모르고 늦은 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불고기 준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 조서방이 짐이 많다고 그래서. 아, 그럼 엄마가 갖다 주면 되잖아. 밥도 못 먹었는데 또 언제 차려서 먹으라고. 조서방이 됐다 그래서 안 갖다 줬지. 아, 배고파 죽겠는데. 싫다는데 어쩌냐. 앞으로 주지 말라는데. 뭐? 주지 말라 그랬다고. 애 아빠도 잘 먹는데 왜 그랬지? 기분도 안 좋아 보이던데. 쌩하니 가버렸어. 좀 섭섭하더라. 에이,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랬겠지. 아무튼 알았어. 끊어. 밥 먹어야겠다. 딸도 야속했습니다. 딸이 이러니 사위도 김 씨에게 마음껏 짜증을 내는 것이겠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김 씨도 처음엔 좋아서 도와줬던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엄마인지 부모인지 아니면 식모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서 애들 봐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딸이 아이들을 김 씨네 집에 두고 가기도 했고 이렇게 김 씨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와. 집이 좀 엉망이야, 엄마. 어디 가길래 그래? 엄마 오늘은 안 돼. 친구들 좀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친구들은 핑계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혼자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약속 있으면 미리 말해주지. 내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어디 가는데 그래? 아니, 가까운데 좀 가서 바람 쐬려고 했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요일에 놀러 갈 순 없잖아.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 김 씨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말엔 아이들을 맡기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엄마도 좀 엄마만의 시간을 갖자. 오늘만 봐줘, 그럼. 결국 1시간 뒤 김 씨는 쌍둥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뜻대로 됐습니다. 주말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엉망이라는 집도 치우다 보니 무언가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상 하던 일이 오늘따라 버거웠습니다. 저녁엔 외출도 못하고 주말에도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니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나 사위는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는 듯하고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만이라도 스스로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평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주말엔 딸과 사위가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김씨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해왔고 김씨는 거절했습니다. 왜 또? 이번에도 친구 만나? 아니, 좀 쉬려고. 쉰다고? 그래. 몸이 너무 지친다. 쌍둥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자꾸 보채서 평소보다 힘든 평일을 보냈기 때문인지 몸이 더욱 지친 상태였습니다. 거절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애써 지어낸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면서 쉬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좀 쉬게. 아니, 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면 그 시간에 애들 봐주면 되잖아. 애들이랑 놀면서 쉬면 되지. 어디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안 봐준다 그래? 딸은 납득이 안 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봐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내내 고생했는데 주말이라도 좀 해방되자. 해방. 뭐, 우리 애들이 엄마를 가더나? 좀 서운하네. 속이 이미 꼬였는지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안 된다는 거야? 평일에 봐줄게. 그러자 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쾅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은 삐진 듯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러 김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영지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어머니가 기분 좀 풀어주세요. 많이 서운했나 봐요. 주말에 약속도 취소해야 돼서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 김씨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상 딸과 사위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못 봐준다는 소리에 이런 반응이니 숨이 막혔죠.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사위가 아닌 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2, 3일 좀 못 봤다고 어색했습니다. 애들은? 방에 있어. 밥은 먹었니? 진짜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해. 뭐? 맨날 볼 때마다 밥 먹었느냐고는 왜 물어봐? 지겨워 죽겠어. 김 씨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삐졌다고 하더라도 말이 좀 심한 듯 했습니다. 김 씨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자 딸도 아차 싶었는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굶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김 씨는 피가 차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놈의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해주는 친정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넌 그게 지겹구나. 이번에 딸의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서 가봐. 김 씨는 서로 기분만 더 틀어질 것 같아서 서둘러 딸을 보냈습니다. 딸도 머뭇거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죠. 김 씨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과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차갑던 딸과 사위의 표정. 그동안 당연스럽게 아이를 김 씨의 집에 놓고 가버리던 뒷모습. 짜증을 내던 말투. 그런 것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떠올리고 있자니 그동안 김 씨 본인이 화를 자초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하며 김 씨 집 근처로 오겠다고 했을 때도 자신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한 자신이 바보 같았죠. 이제 쌍둥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김 씨는 육아에 손을 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김 씨가 평소처럼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딸이 데리러 온다면 그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죠. 이번엔 딸을 위한 반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만 저녁을 먹인 뒤에 집안에만 있기에도 갑갑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짐이라도 된 듯한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이쁜 내 강아지들, 너희들이 무슨 죄니? 30분 정도 놀고 있으니 주변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으로 딸이 것으로 보이는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너희 엄마 왔나 보다.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김 씨가 일어났는데 딸의 차를 뒤이어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웬일로 같이 퇴근했나 보네. 아이들 엉덩이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고 있는데 주차를 한 딸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놀이터를 향해서 함께 걸어왔죠. 아참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인지 목소리가 무척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니 허리 다치셨었잖아. 근데 걱정된다고 전화하셨어. 우리 엄마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래?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아프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대? 벌써부터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래서 당신은 뭐라 그랬어? 그냥 우리 엄마 건강하다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 그래? 진짜 그럴 생각이야? 어떻게 모시고 살아? 가까이 사는데도 불편하고 서운할 때 많은데. 같이 살면 비극이지. 대신 당신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지 마. 공평하게.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서로 대리효도 바라면서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지척에 김 씨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딸과 사위의 대화는 김 씨를 위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김 씨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부양받기를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알맹이만 쏙 빼먹고 늙으면 내팽개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김 씨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입구에 가까워지자 그 앞 놀이터에 서 있는 김 씨를 발견했는지 딸과 사위가 놀랐습니다. 왔니? 장모님, 왜 나와 계세요? 바람 쐬러 나왔다. 김 씨가 잡고 있던 애들 손을 딸과 사위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대로 차 타고 바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좀 쉬련다. 무슨 말이야? 엄마도 좀 자유시간 좀 가지려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 애들은?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희 둘이 맞벌이 하면 애들 어린이집에 더 둬도 되잖아. 요즘은 늦게까지도 맡길 수 있다던데. 아니, 그럼 그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계속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듯이 말하는 게 어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엄마한테 밥 타령 지겹다고 했던 것 때문이지. 근데 애들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바깥에서 이러지 말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 봐라.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사실 김 씨는 딸에게 더 이상 실망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속으론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허리가 분질러지고 손끝이 부르터도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연락한다니. 당장 내일도 애들을 봐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무책임해? 나 요즘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오늘은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딸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무책임? 내가 낳은 너는 내 책임이라지만 네 자식들은 영지 네 책임 아니니?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서운할 일도 많다. 이런 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너희 뒷바라지 하는 거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이 우선순위에 없고 네 인생이 우선이 된 것 같아. 너희가 내 도움에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이번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덜 힘들까 찾아다녔는데 그게 널 위한 게 아니었나 보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애 봐주시는 거 힘드셨으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애아빠 있는 데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가 돼? 너는 조서방 있는 데서 엄마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서방도 장모를 장모로 안 보지? 아니 장모님 제가 언제. 엄마,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좀 말이 날카롭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아니, 딸내미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면 어느 사위가 장모를 업신 여길까?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어. 근데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도리어 김 씨에게 서운하다는 딸. 너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아니, 급해 죽겠는데 애들 안 봐준 적도 있고, 우리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외식하거나 놀러라도 가려고 하면 엄마 눈치 보이고, 뭐 준다고 집에 오면 애 아빠도 불편할 때도 있고, 가까이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불편하지. 그래. 이게 다 너무 붙어 살아서 그런 거 같아.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련다. 뭐? 이사? 사실 간밤에도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엄마라고 하더라도 시부모처럼 멀리 살아야 늘 애틋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사반대를 해서라도 옆에 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죠. 이사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엄마가 도망가 버리는 것 같잖아.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문제지만 다 큰 자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나도 문제였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은 너희들이 돌봐봐. 나도 언제까지 너만 품에 안고서 서운하다 어쩐다 하면서 늙고 싶지 않어. 너도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잖아. 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김 씨가 빈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며 가며 어쩌다 한 번씩 딸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사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딸 마음에 대못 받고 가면 후회해. 독하게 말을 내뱉는 딸에 김 씨의 마음이 헛헛해졌습니다. 소태를 삼킨 듯 입안도 썼습니다. 너야말로 앞으로 살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것 같니? 나 죽으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 말어. 김 씨가 먼저 뒤돌아섰습니다. 딸과 지척에 산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워했는데 아마도 자신은 잘못된 결정을 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늦기 전에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당장엔 버겁고 힘들어도 결국엔 이것이 김 씨도 딸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딸과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임을 김 씨는 장담했습니다. 애아빠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 드렸던 거죠. 참, 독립된 가정? 너는 그런 소리는 내가 집 사줄 때 왜 안 했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 왜 집을 사주냐? 우린 독립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않더니 이제 와서 독립된 가정이니까 오지도 말아라 이거야. 어머니, 집 사주시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얘, 애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 집 문지방 넘은 게 몇 번이니? 딱 한 번이야.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번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고. 너희한테 그런 말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부모가 경제적 원조해주는 건 당연하고 간섭하는 거는 싫다 이거 아니니? 참 이기적이다 너희는. 아니, 엄마,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건 부모 도리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허참. 부모돌이? 집 사주는 게 부모돌이면 그럼 아들돌이는? 며느리돌이는 뭐니? 너희는 그 도리 잘 알고 있니? 너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자식 집 한 번 가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이런데도 내가 지금 너희 애를 봐줘야 하니? 내 몸이 아프다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이복자 씨입니다. 이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겠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은 주변으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지만 이 씨가 실제로 겪어보니 남이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듯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토록 마음 아플 일도 없이 덤덤히 넘겨버리고 살아갈 텐데 자식이니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는 법인데 부모 자식 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씨는 애틋하게 키웠던 외아들이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씨는 30이 넘어서 힘들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기적과도 같이 이 씨에게 찾아왔죠. 박수철. 올해 39세가 된 이 씨의 아들입니다. 어렵게 가진 아들인 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원하는 공부도 원없이 시켜줬고 그 덕에 아들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다니던 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이던 식구가 둘이 되었지만 최근에 아들이 결혼을 하며 식구가 다시 늘었습니다. 아니, 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이었던 식구는 사실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너희는 집들이 같은 거 안 하니?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 씨는 어떻게 생긴 집인지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이사를 하면 식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모두 초대해서 축하도 받고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지 아들과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아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여유 좀 생기면 그때 한번 초대할게요. 집도 멀지도 않은데 초대식이나 해. 그냥 오며 가며 시간 되면 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집이다 생각했지만 결혼을 했으니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었죠.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살림을 봐주러 종종 들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었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건 그렇네. 시애미가 가면 며느리가 불편하긴 하겠지? 그럼 집들이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을까? 상의 좀 해볼게요. 요새 너무 바빠서요. 에이, 바쁘면 그러지 말어. 일이 먼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이런 대화를 한 지가 아들이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이신의 집에 홀로 방문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뭐야? 웬 건강식품 박스 같은 걸 꺼내는 아들. 이거 홍삼인가? 마늘인가? 그런 거예요. 엄마 드세요. 갑자기 이런 걸 사왔어? 아들에게서 생전 받아본 적도 없는 선물에 이 씨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전에 집들이 할 때 처형이 주고 간 건데. 저도 안 먹고 수경이도 안 먹어서요. 아들 며느리 모두 먹지 않아 가져왔다는 말보다 집들이라는 단어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들이? 아, 저번에 처갓집 식구들이 집 구경한다고. 오래됐어요. 그래도 유통기한은 안 지났던데. 너희 바빠서 집들이 못한다며. 사돈네는 왔다 갔나 보다. 아, 그렇게 됐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어쩔 수 없었죠.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그러냐고 했지만 서운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씨의 기분을 감지했는지 아들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쨌거나 이 씨도 한번 방문하라는 소리에 벨도 없이 기분이 슬쩍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 안 바쁠 때 한번 초대해줘. 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안 바쁜 때라는 것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언뜻 신혼집을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 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 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2년이 흐르도록 아들네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이야기를 끝으로 단 한 번도 집에 와보란 소리를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씨 또한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 이야긴 다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아들 집 사준 거 아니야? 친한 이웃이 하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지금의 신혼집을 이 씨가 사주었습니다. 근데 구경도 못 해본 건 좀 그렇다. 우연히 자식집에 방문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씨가 아들네에 가보지 못한 게 이상하다는 이유. 자신이 과민한가 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한다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자신만 특이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네. 나도 한 번씩 가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이제는 불러도 가기 싫더라고. 참, 세상이.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3-4달씩 우리 집에 살다 가셨어. 농사 끝났다고. 그거야, 나도 그랬지. 부모 불편한 건 매한가지인데 중요한 건 암만 불편해도 티를 내지 말아야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둘이서 하는 말에 이 씨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나? 나도 굳이 가겠다고 안 하잖아. 잘 살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 에이, 나는 그래도 괘씸해서 한마디 할 것 같아. 매일 눌러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사준 시어머니 한 번쯤 집 구경시켜주는 건 예의 아니야? 아이고, 뭘 그런 걸로 생색내? 됐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이 씨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자식들 험담하는 꼴밖에 안 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얼마 안 돼서 아들에게서 뜻밖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 집에? 이번 주에? 네.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집들이도 못했고. 속으론 집들이 한번 참 빠르다 생각했지만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건 이 씨 인생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말한 주말이 되었을 때 이 씨는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에 약속 시간은 저녁 때였지만 점심 먹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갈 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차리느라 며느리 신경 쓰일까봐 몇 가지 반찬을 해서 보자기에 쌌죠. 이 씨는 이리저리 다니며 어떤 선물을 사갈까 고심했지만 적절한 선물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에고 이러다가 약속 시간 다 되겠네. 그래서 이 씨는 아들에게 물어 필요한 선물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대부분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했는데 밥솥은 아들이 자취할 때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대답에 이 씨는 밥솥을 사러 갔습니다. 어머나, 무슨 밥솥이 이렇게 비싸? 이 씨조차도 밥솥을 산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밥솥들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신기한 것이 비싸기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래도 집들이 선물 겸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무거운 상태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집이 참 아기자기하니 좋다. 하도 보여주지 않길래 꿀이라도 발라놨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화사하고 아늑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던 집과는 다르게 역시 신혼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여기 반찬 좀 해왔어. 다른 음식 할 것 없이 이것만 먹자. 뭐 이런 걸 다 챙겨오셨어요. 새애기가 번거롭게 이것저것 준비할까봐 그랬지. 그렇게 셋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경이 아이가 생겼어요. 뭐? 정말이야?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이 씨가 펄쩍 뛰며 놀랐습니다. 미리 얹을 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고도 기쁜 소식이었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이 씨는 무척 기쁘고 들떴습니다. 이 씨가 아들을 갖는 데까지 7년이 걸렸기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덜컥 임신한 며느리가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몸조심하고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말해. 내가 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아, 네. 그런데 오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 애 낳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를 계속해야 되니까 애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조금 봐주시라고요. 임신 소식만큼이나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주부인 안사돈이 왜 바쁠까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부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알았다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육아라는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젊은 사람들도 애를 보면 힘들고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기 마련인데 이 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봐주고도 욕먹는다는데 자신도 그 꼴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건 아직 애가 태어나려면 멀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마. 그러자 아들도 말을 잃고 며느리 또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인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죠.
네, 근데 웬만하면 엄마가 좀 봐주세요. 안 그럼 회사 복직 못해요. 고민이 깊어지자 이 씨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처럼 사돈 내에서 애를 못 봐준다면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지 못할 테니 다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씨가 애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가 확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애는 이 씨가 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는 안사돈이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며느리가 회사에 다시 나가게 되자 육아는 이 씨의 담당이 되었습니다. 돌도 안 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중노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 한몸 움직이기도 힘든 나이에 아기를 들고 다녀야 했으니 하루하루가 무척 고됐죠. 아들이 출근을 하면서 이 씨네 집에 손녀딸을 두고 갔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2, 3년간은 남처럼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매일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쉬어야 된다는 핑계로 아이를 이 씨네 집에 두고 갔죠. 근데 뭐하러 이러냐? 그냥 내가 너희 집 가서 봐주면 되잖아. 돌이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매일 실어 나르는 아들도 힘들어 보여 말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니. 애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힘들고 말이야. 그런데 다음날 아들은 또 손녀딸을 데리고 이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저희가 데려다 줄게요. 엄마가 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니까. 뭘 이것저것 신경 쓴다는 건지 이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 살림도 그렇고. 아무래도 누가 집에 계속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애기 봐달라 그러길래 그게 너희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엄마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안 불편했어요? 불편? 엄마는 모시고 살았어. 너 어릴 때까지. 아, 그랬지. 어쨌든 새 애기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렇다고요. 알았다. 안 가마. 니들만 힘들지 뭐. 이 씨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속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매일매일 이 씨 집에 찾아오면서 그 반대는 왜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는지, 그렇다고 찾아가서 민폐를 끼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일도 얼마 안 있어 손녀딸이 어린이집에 가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말자 생각했죠. 그렇지만 손녀딸이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간 뒤에도 이 씨의 육아는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띵동 띵동. 주말 낮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손녀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아,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애 좀 봐주세요. 뭐? 애미는? 수경이랑 같이 어디 좀 가야 해요. 아니, 엄마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 씨가 곤란하게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더 곤란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서 그래요. 갑작스럽게 생겨서 미리 연락 못 드렸어요. 엄마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고요. 선약이 있는데, 아이고. 알았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이 씨는 주말이면 당연한 듯이 약속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 돌이 될 때까지만 봐주기로 했던 약속은 기한이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도 아니고 손녀딸이니 거절하기에도 매정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 아들 내외도 처음엔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 씨에게도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첫째 손주가 생겼을 때의 기쁨보다는 겁을 집어먹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첫째 때처럼 둘째도 이 씨가 키워야 할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수경이가 입덧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엄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반찬 해왔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톱무침이 생각난대요. 불고기랑.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밥을 못 먹어.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둘째 키울 걱정은 걱정이고 그래도 경사는 경사였습니다. 알았다. 더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전화해. 내일 오전에 해놓을 테니까 퇴근할 때 가져가고. 감사해요. 그래. 애미 고생할 텐데 네가 좀 잘하고. 잘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 씨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나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톱무침과 불고기에 더해서 이것저것 솜씨를 좀 부려봤죠. 그런데 저녁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아들은 오질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너 왜 안 오니? 반찬 가지러. 아, 저 오늘 늦게 끝나는데. 내일 갈게요. 그래? 그럼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내일 꼭 와야 해.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아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이 반찬을 가지고 가면 좀 누워서 쉴 생각이었는데 도무지 오지 않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반찬 안 가져가니? 이재희 씨는 조금 신경질이 났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던 게 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작 해달라고 한 사람은 심드렁한데 말이죠. 아, 저 오늘도 늦게 끝나요. 수경이는 애 데리러 어린이집 갔고요. 오늘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엄마 혹시 안 바쁘면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내일 갈게요. 아이고, 이러다 음식들 상해. 그러면 그건 엄마 드세요. 다음에 다시 해주시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 씨한테 먹으라니.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가져다 주마. 애미한테는 네가 미리 말해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도 열불이 났습니다. 이왕 한 반찬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씨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잠시 들릴 시간이 없나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반찬들을 챙겨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앞에 도착했는데 수경이 집에 왔다니? 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도착할 때 됐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깔아지고 더운 날씨에 땀도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이 씨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 앞까지 갔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금방 도착하니까 현관 앞에 두고 가면 가지고 들어가겠지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섰는데 띵 하고 이 씨가 있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와 손녀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니? 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무척 당황한 듯 보이는 며느리. 이 씨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수철이가 이거 반찬 갖다 달라 그래서. 너 입덧한다고 톱 먹고 싶다고 했다며? 아, 네. 그래서 가지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니, 그랬는데 가지러 안 오길래. 이거 오늘은 먹어야 돼. 안 그럼 상해. 그래서 집 앞에 두고 가려고 했지.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부채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덥다. 이제 가보마. 이 씨는 며느리가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 아니면 싸온 반찬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한다면 어떻게 부드럽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내심 고민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니, 나는 이만, 이 씨는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현관문도 열지 않고 조심히 가라고 배웅하는 며느리. 이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얼른 들어가 봐. 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혼자 남게 된 이 씨. 아무래도 이대로 두고 들어가기가 신경 쓰이는 듯 며느리가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닫힌 문을 쳐다보느라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동안에도 이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 상태였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다던 반찬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예의상이라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아니 물 한 잔 마시고 가라 한마디 건넬 법도 한데, 땀을 닦아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홀랑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봐주면서도 매번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아들 내외를 한 번도 문전박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도 취소했으니 말 다 했죠.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수선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허탈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으면 반찬은 어떻게 먹었다. 아까는 당황해서 그랬다. 다음에 놀러 오시라. 이 정도 연락만 했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씨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받아본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 씨는 며느리가 낮에 있던 일을 사과하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2, 3일 전에는 방문하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간다고 한 거 아니다. 수철이가 좀 가져다 달라 그런 거야. 반찬 버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근데 저희는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저는 연락도 못 받았고요.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았으면 다음에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문 앞에 서 계셨던 거니까. 알았다. 이 씨는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다가는 서로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길게 이야기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이 씨의 며느리가 그 무서운 며느리 중 하나였나 봅니다. 정말로 이 씨가 말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며느리는 이 씨가 오늘 걸 모르고 있었다지만 이 씨는 집 문 앞에 반찬통을 곱게 놓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지도 않았죠. 그렇게 뒤돌아선 것은 이 씨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한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자신이 집에 가는 걸 그렇게 꺼려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싫다면 앞으론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반찬은 뭐하러 갖다 준다고 난리를 쳐서는 가끔씩이나 보며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게 바로 며칠 전인데 그 주말에 아들 내외가 또 이 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얘기하고 방문하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게 이 씨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인 듯 했습니다. 이 씨 혼자만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으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했을 땐 반가운 마음보다는 껄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애 못 봐주는데 어쩌니? 봐줄 기분도 아니었지만 몸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더운 날 생고생을 했더니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저희가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 저녁 먹기 전에는 올게요. 이미 데리고 나온 애를 길에다 둬요 그럼. 네, 어머니. 저희 금방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너희도 미리 말도 안 하고 왔으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러지 말어라. 거보세요. 그때 수경이가 전화드린 것 때문이죠?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손녀딸을 쫓아내시면 뭐? 쫓아낸다니 내가 언제 애 안 봐준 적 있니?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말 잘했어. 너한테 전달을 안 한 수철이 탓이지 반찬 갖다 달란다고 갖다 준 내 탓이야? 그리고 너희 집이 청와대라도 되니? 일 있을 땐 자식 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무 때나 찾아가기라도 하니? 이참에 나 못 들어가게 보디가드라도 세워놓지 그래. 그게 아니라 애 아빠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걸 존중하신다면 아무리 부모라도 함부로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독립된 가정? 너는 그런 소리는 내가 집 사줄 때 왜 안 했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 왜 집을 사주냐? 우린 독립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안 터니 이제 와서 독립된 가정이니까 오지도 말아라 이거야. 어머니, 집 사주시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이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헛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얘, 애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 집 문지방 넘은 게 몇 번이니? 딱 한 번이야.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도 좋은 선물 사가겠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또 이번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고. 너희한테 그런 말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부모가 경제적 원조 해주는 건 당연하고 간섭하는 거는 싫다 이거 아니니? 참 이기적이다 너희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건 부모 도리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허참. 부모돌이? 집 사주는 게 부모돌이면 그럼 아들돌이는? 며느리 도리는 뭐니? 너희는 그 도리 잘하고 있니? 너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자식 집 한 번 가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이런데도 내가 지금 갑자기 찾아온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니? 내 몸이 아프다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며느리 품에서 보챘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안아들었을 이 씨가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더는 할 말 없지. 그러면 이만 가봐라.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야겠으니까. 아들딸이 당황한 사이에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너희 집에는 안 찾아갈 테니까 너희도 내 소중한 집에는 웬만하면 찾아오지 말어라 이제.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코앞에서 닫히는 문을 보면 아들 며느리도 깨닫는 바가 있겠죠. 이 씨는 이제서야 맘 편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화가 나 평소답지 않게 열을 냈더니 아직도 가슴이 시근덕거렸습니다. 그래도 여태 참아왔던 말을 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이 씨 보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흉볼 수는 있어도 이 씨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앓으니 속이 골물 수밖에요. 당분간 아들 며느리와 웃으며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이 씨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되진 않겠죠.